일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 11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고 12일에는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여성이 계속해서 범죄에 타깃이 되는 현실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헤어진 연인에 대한 교제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문제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동료 직원이 육아 문제로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 일이 늘어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일과 가정을 챙기란 의미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또 총궐기 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휴진한 개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들, 또 의대생, 학부모 등등이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12,000여 명 모인 것으로 나왔고요. 근데 집회에 대학생들의 부모가 참여를 한다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이면택 의협회장은 총궐기 대회 자리에서 정부 독재에 맞서서 모두가 힘을 모아 대민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강제 노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하는 건데 그 의협이 말하는 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은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한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적으로 소급 취소해라라는 이 세 가지 요구안입니다. 의협은 이 무기한 휴진 카드를 들고 정부가 전혀 바뀌지 않고 협박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최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는 분위기예요. 정부는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초강경 모드로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회원들에게 진료 거부를 강요했다고 보고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요. 이어서 환자들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 오늘은 공정위가 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의 조사관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있던 걸기대회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의협을 해산할 수도 있다라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 의협은 그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그럼 집단 진료 거부를 하는 건 협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해산도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상급 종합병원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병원에 한 명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사장이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한 명이 휴진을 하면 그 의원 자체가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 있지만 대학병원은 그중에 또 일부가 휴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원 자체를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네, 의협은 무기한 휴진도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를 두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개별적인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에서도 어렵지만 여론마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어제 그 당일에도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냥 평소처럼 문 연 동네 의원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복지부가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을 해봤더니 14.9%가 휴진을 했더라 이렇게
이렇게 밝혔는데요. 4년 전 때 의료 대란하고 비교를 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또 의협의 주장은 다릅니다. 50%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병원들은 뭐 의사가 세미나에 가서 뭐 병원 건강검진이 있어서 라는 식으로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서 쉬기도 했고 또 오전에만 진료를 하는 식으로 반차 휴진을 내서 네. 뭐 여러모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한 시군구 의사회장은 하루 휴진도 안 한 사람이 많은데 무기한 휴진을 회원들에게 꺼내기도 독려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의협 발표가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고요. 개원이들은 전반적으로는 그럼 장기적으로 가면 이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투쟁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의료 현장 상황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휴진 참여율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동네 의원들 휴진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그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높았는데 아이가 열나서 다니던 소아과에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문 닫은 줄 알고 발걸음을 돌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마포구에서는 한 동네에서만 4개 소아과가 동시에 휴진을 한 사례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마포구에 사는 한 시민은 20개월짜리 아들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주변 소아과 5곳을 갔는데 모두 휴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딴 데 있는 문연 소아과를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러면 환자들이 다 여기로 몰리죠. 네. 그러니까 뭐 오전 진료는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업계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소아과 참여율이 유독 높은 건 우연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저수가와 의료소송 부담 때문에 그 오랫동안 시달려온 과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유독 크다는 건데요. 이 소아과 교수들은 특히나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을 거치면서 피해 의식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필수 의료 기피 문제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없다면 아무리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소아과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주요 대학 병원들 사이에서 이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가 무기한 휴진 결정을 했고 아산병원도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일주일 휴진을 하죠. 그 다음으로는 성모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 의대 교수들 또 삼성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 의대 교수들 이렇게 내부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각각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빅5들을 봤을 때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외래 환자가 하루 평균 9,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 진료를 조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네.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무기한 휴진이 이게 정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지금 또 상황이 환자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또 내부 병원 내부의 그런 타 직역군의 직원들도 돌아선 상태라서 협조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서도 이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서 전면 휴진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비대위가 냈는데 절반이 휴진을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들은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진료를 감당해서 여력이 없는데도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 지원 없이 국립암센터 병상을 대가동하겠다는 정부의 탁상 행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밝혔는데요. 사실 이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에서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던 네. 그런 곳들이에요. 여기마저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지금도 당장 약이 떨어지면 안 되는 환자들은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우리 시각 새벽에 북한 평양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을 시작을 했는데요.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들을 종합했을 때 오전 2시 20분 좀 넘어서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친선의 전면적 개화기에 특기할 역사적인 상봉이다 라면서
악수를 나누고 뜨겁게 포옹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하고 있고요. 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대통령 전용차에 탔고 평양 거리를 지나면서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다. 이렇게도 보도를 했습니다. 오후에 열릴 정상회담에서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고요. 군사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그 북한이 옛소련과 1961년에 체결했던 조약에 포함됐다가 폐기됐던 게 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가까운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1박 2일에서 당일치기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 어젯밤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로 넘어오면서 그 새벽에 아주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단촐하게 통역만 대동한 채 푸틴을 맞이하고 있고 네. 그 외에 뭐 김여정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 이런 주요 간부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뭐 예포를 발사한다거나 국가를 연주하거나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식이 예상이 되기도 했지만 성대한 영접 행사는 없었고 또 뭐 아무래도 심야에 도착하니까 새벽에 군중을 동원한 영접 같은 건 어려웠던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렇게 도착 시간이 늦어졌다는 건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도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빠르게 컴팩트하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목이 쏠리는 건 협정 체결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이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이 회담을 두고 1대1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거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얼마나 깊은 어떤 내용이 또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네.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미국 백악관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북러 간의 군사협력 심화 가능성에는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모두가 크게 우려해야 할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국가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 전쟁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또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러시아로서는 무기가 필요하니까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받고 북한은 어떤 기술적인 군사적인 지식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양국의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 관계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주요국인 중국은 어제 우리와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었는데요. 푸틴 방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일단 우리 측은 강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네.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또 GPS 전파 교란 이런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여기에 푸틴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깊은 우려를 표명을 했고 또 북러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라는 단호한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의 이익에도 이 한반도 긴장이 좋지 않은 만큼 중국 측이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규탄이나 깊은 우려 표명은 없이 북러 간의 교류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만 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묻고 이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 다수의 또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나왔는데요. 합참이 이 북한군이 전선 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또 지뢰 작업 중에 여러 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종의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뭐 남북 연결도로 일대는 지뢰를 매설하기도 하고 최근에 동해선 가로등, 철도 레일도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는 상황에 따르면 DMZ 안에서 10여 곳이 있고 한 군데당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 명 이렇게 해서 합치면 1,000명도 넘는 그렇게 인원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지역들이 주로 이제 남쪽으로 건너오기 용이한 지역이 주 작업 대상이라고 해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월남, 귀순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하나제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주 관련 필수 생활 물가가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인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은 둔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 때문에 물가 수준이 크게 오른 상태다. 그러니까 막 더 가파르게 오르진 않았어도 이미 너무 올라 있어서 뭐 하나 사기에 비싼 상태다라고 진단을 한 거고요. 특히나 식료품, 의류 이런 우리가 사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 가격 수준이 높아서 생활비 부담이 크다. 이렇게도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활 물가 누적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웃돌고 있는데 다른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도 더욱 필수 품목의 고물가 현실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보다 60%나 높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과,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네. 티셔츠, 남성 정장 등의 가격 수준도 아주 높아서 OECD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또 주거비도 OECD 평균보다 20%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고물가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견해를 내놨다고요. 네. 이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이나 금리라든가 그렇게 내놓아도 애초에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성은 낮은데 유통비용 구조는 계속해서 비용을 더 들게 하고 수입 물품은 또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걸 또 고치려면 유통구조 개선이 선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수재 비용은 비싸면서 공공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료품이나 의류 이런 의식주 물가 수준은 다른 나라들보다 55% 높은데 반면에 공공요금이 7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있을 때는 통화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또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기후 변화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과 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던데요. 어떤 이야기죠? 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통화정책 기준이 되는 근원 물가가 이미 국가가 보기에는 안정화돼서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이미 만들어졌다. 정부 대통령실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전문가라도 의견을 주면 얼마든지 청취하는 것이 한은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의견 제시 정도로 좀 축소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네. 얼마 전에는 그 종부세, 상속세 이런 세법 개정 놓고도 기재부하고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더니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도 한국은행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고속도로는 공사와 작업 구간이 많은 가운데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 남양주 요금소에서 상일까지 정체고요. 성남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 판교 분기점에서도 속도가 주춤하고요.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광암터널 4차로에 낙하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신갈분기점과 동탄 일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천안휴게소에서 정체인데요. 이 일대 작업 구간도 있습니다. 또 김천휴게소에서는 작업으로 2개 차로 통행이 어려워서요. 뒤로 5km 막힙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춘천과 원주 또 제천 일대로 공사와 작업이 구간 많습니다. 이후 가산 부근과 대저 분기점에서 각각 작업 구간이 있는데 교통량 많아서 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여주 분기점 1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여파로 뒤로 정체고 반대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 11일 이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예. 이 사건은 그 장소하고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분의 연령하고 가해자의 연령 이것도 전 사실 중요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50대의 여성분이 피해자시고 가해자는 40대인데 그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맴돌면은 CCTV 다 찍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초범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뭐 범죄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잡혀갖고 하면서 금방 잡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빚이 많아갖고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특수강도 이게 특수강도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 밤 시간대 벌어질 거 생각하지만 참 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위험하고 공백이 있는 시간대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경비원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려고 우리가 말하는 고가 아파트에 아주 비싼 데가 범죄에 취약할 것 같지만은 거기는 경비원이 근무합니다. 네. 그죠?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 중산층 아파트가 사실은 좀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예. 또 지난 12일이었는데요. 인천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채 이 카드를 강탈한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어요. 예. 이 사건은 사실 이 부분도 인천 지역인데 네. 이것도 낮 시간 부분인데 네. 이것도 사실 특수 협박, 특수 강도 형태가 되고요. 네. 다행히 뭐 이 범인은 또 잡혔는데 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도에 발생한 김일곤 사건이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신도시나 중간 정도 규모의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른바 이제 여성 혼자 쇼핑하러 온 피해자들을 보조석에서 그 타갖고 납치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여성 공간 주차장만이 아니라 어떤 보안 요원도 뭐 배치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인데 다시 10년이 지나서 또 이런 사건이 다시 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다 낮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건들은 밤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좀 낮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성들이 편하게 돌아다녔는데 그럴 수만도 이제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간,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 그리고 지하 주차장 아니면 이제 전용 주차장도 관리요원이 부재한 지금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범인이 기둥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네. 이게 김일곤 사건은 비슷한데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에 가리는 공간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라든가 공권력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범행 대상으로 좀 처음부터 여성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한 말하자면 범행 특수 강도를 하기 가장 용이한 시간대와 대상을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네. 첫 번째 사건도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여성 혼자 올라가는 걸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경비원분들이 많이 사라지는 게 사실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뭐 CCTV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대응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강도 사건이 좀 많이 줄어든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CCTV도 있고 문제는 CCTV가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범행이 벌어지고 범인들은 빠르게 도주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강탈한 후에 빠르게 도주하니까 경찰 대응이 아무리 빨라도 3분 내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코드 제로나 코드 1 같은 경우가 떨어져도 3분, 5분 안쪽이거든요. 그 3분 내에 도망가면 사실 의미가 없죠.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벌어지고 거죠. 나서야 뭔가 할 수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신도시의 대형마트는 네. 안타깝게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통팔달입니다. 네.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경찰 대응도 좀 더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경찰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3분 내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은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했던 이 교제 폭력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유가족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서를 올렸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저도 경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 유가족의 그 말씀하신 내용 말하자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모친께서 네. 아니 가해자의 인생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이게 피해자 모친한테 그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게요. 그건 해서는 안 된 말인데 어쨌든 피해자 모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엄정한 처벌을 저기 바라신다라고 하셨는데 참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근데 이게 피의자 김모 씨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처음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최근에 구속이 됐죠. 이게 참 이게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이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네. 처음에 피해자가 이 폭행을 당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에서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부검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부검 보고서는 그 상태에서 부검 보고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장기 부전으로 나가는데 네. 여기에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왜 장기 부전이나 왜 병원에 왔다는 것이 적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폭행에 의해서 여기 와서 치료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되는데 그게 진정한 원인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부검인은 여기서의 자기가 부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도상의 불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피해자 유족 측에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바로 정정해 버린 거예요. 검찰에서. 아, 네.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죠. 근데 이거 당연히 첫 번째에서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쵸. 이 심각한 폭행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사실은 좀 이런 상태 특히 이제 교제 폭력이나 이런 거 흔히 말하는 폭력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돌아가신 사건에 특히 조심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들이. 그렇군요. 예. 네, 이와 유사한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대비해서 이 구속률은 엄청 낮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교제 폭력 자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폭력, 쌍방폭력, 폭행죄입니다. 뭐 특수폭행이 되든. 네.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가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률은 1% 뭐 많이 봐야 2~3%도 안 됩니다. 전체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심각한 폭행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처음 사건 접수는 폭행으로 되는 거죠. 나중에 상해가 되지만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미비, 즉 말하면 교제 폭력이란 개념을 법에 넣어서 이런 형태 되면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폭력의 이 특수성을 좀 반영한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수사사업 같아요. 절차가 필요한 거죠. 네. 지난 3월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 김내아의 경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감형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람이 제가 욕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참 스스로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변호인이 10명이나 되는데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범인이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자기가 미쳤다.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그랬겠습니까? 심신미약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게 오용되고 악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물론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네. 이런 방식으로 대단히 집요하게 변호인과 범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재판부에서 없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걸 악용하는 경우는 더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지능적이죠. 사실은 대단히 지능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2004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2004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울산에 사는 여중생이 밀양에 사는 범죄자들 44명에 의해서 1년 동안 넘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고 그 당시에 이 중에서 거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갖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의자 44명 가운데서 10명만 기소가 됐고 소년부 송치로 끝이 났던 거죠.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끝났던 거죠. 아, 그래서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죠. 교수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적인 형태의 정당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시민들은 불법적이라도 사적인 부분을 바라는 게 생긴다. 네. 그게 정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지는 것을 공정한 정당한 정의가 받아 안아야 된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죗값에 맞는 벌을 받고 있었다면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사적 제재에 나서지 않았겠죠. 당연하죠.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어떤 공적인 어떤 거기서 이것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네. 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네. 돈벌이에 눈이 먼 유튜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시민이 스스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이 동생을 통해서 좀 폭로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선 또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피해자를 위한 조치나 지원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에 피해자 구조기금이나 이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뭐 성폭행 산다면서 해서 모금 운동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제도 자체도 없고 아무도 공적인데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는 뭐 국회 정도라도 청문회라도 해서 무엇인가 여론을 이제 유지시켜야 되는데 다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점검과 비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냐.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네. 국회는 그거를 받아 안으려고 헌법기관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서구 선진국에는 공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 안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일사부재리부터 시작해서 소급표에서 다시 사법 절차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만들 수 있죠.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그건 국회 같은 대의기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청문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불러갖고 네.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는 없지만은 제도를 개선할 노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정님이요. 어제 뉴스 보면서 딸이 있는 엄마로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교제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에 내 거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이 김내아라는 사람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큰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엉거주춤하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나는 다리가 아파서 엉거주춤하고 서 있어 라고 하면 아주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네가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일이 끝나버렸어 라고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먼저 독을 보아 쥐를 못 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처리하여 없애버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버려두는 경우를 이릅니다. 같은 뜻으로는 쥐를 때리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또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앞에도 높은 산이고 뒤에도 높은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더니 약속 시간에 늦어 택시를 탔는데 오늘따라 차가 막혀 택시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호미남방이라는 한자성어 들어보셨나요? 한 번 잡은 호랑이의 꼬리는 놓기 어렵다는 뜻으로 위험한 일에 손을 대면 그만두기도 어렵고 계속하기도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올해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입니다. 지금 경주의 기온은 36.3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전주 35도, 강릉, 부산 33도, 제주 30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낮 동안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물을 자주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서울 경기와 전남, 경상 남북도는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면서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도 비구름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며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했다고 전하며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강조하는 등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파행을 주도하면서 일을 안 했으니 6월 세비를 반납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이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 최정목 비상임위원은 권익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이잖아요. 혼자 벌어 못 산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 맞벌이 가족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1268만 7천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11만 5천 가구로 48% 육박했는데요. 네. 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4천 가구나 줄었지만 반면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26만 8천 가구 늘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경제적 부담이나 여러 이유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연령별로 봐도 골고루 맞벌이 가구 비중이 늘었습니다. 30대는 1년 전보다 5%포인트 가까이 늘어나서 60% 육박했고요. 60대 이상 노년층 부부의 경우에도 10가구 중 3가구는 아직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유무도 중요할 텐데요. 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중은 56.8%로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고요. 자녀 연령대별로 보면 어릴수록 비중이 높았는데 막내 자녀 기준 13세에서 17세 구간이 6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다자녀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높아진 물가 또 저출생 관련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출퇴근하느라 바쁘고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부가 이렇게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저만 해도 아내 얼굴보다 아나운서님을 더 자주 보거든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할 텐데 이렇게 빠듯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부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스포츠 스타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 최근 박세리 씨 부친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박세리 씨가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네, 박세리 씨는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단이 아버지를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네. 갈등의 원인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채무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직접 다 변제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면서 한 번 정리되면 또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누군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채무 변제를 해왔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기에 해올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일이 터지고 나선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담담히 갈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질문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끝내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답변을 이어가면서도 여러 번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박세리 희망재단은 최근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재단 측이 박 씨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박세리 씨가 세계적인 골퍼로 성장하기까지 아버지 뒷바라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만큼 부녀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이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기자회견 모습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에 공개되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조회수가 200만에 육박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고요. 누리꾼들의 위로와 응원의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IMF 사태가 터졌던 1998년 맨발 투혼으로 우승을 거머쥐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일을 떠올리는 반응도 많았는데요. 네. 맨발 투혼에서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이 보았다. 영웅이었던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응원합니다. 같이 이번에는 국민이 박세리 씨를 응원하겠다는 마음들이 전해졌습니다. 네, 팬으로서 저도 참 안타까웠는데요. 저도 응원하는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사건의 핵심인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고요. 네, 이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가 통한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는데요. 지난달 9일이었죠. 김호중 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었는데 당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간 뒤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 이 음주 시점을 교란하는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 씨의 구속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이 사고 당시 김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네. 검찰 역시 김 씨가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했다 밝히기도 했고요.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을 분석해봤더니 김 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했을 뿐더러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이 비정상적인 주행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 방법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면서 결국 음주운전은 제외하고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만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 수사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장 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요. 차량을 대신 몬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매니저 장 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는 방법을 여러 사람이 쓸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우려가 되네요. 네, 요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도로 중앙분리대가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경산시 사동성당 내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았는데 중앙분리대도 견디기 힘든 날씨였나 봅니다. 약
20m가 녹아내리듯 옆으로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충격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이나 단단하게 만들어지는데 무더위 앞에서는 소용이 없네요. 네, 그런데 이런 무더위가 오늘이 절정이라고요. 네, 이 폭염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바로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사람 체온에 육박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뜨거운 볕이 내려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이나 강하겠는데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쌓여가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장맛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 첫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장마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요. 또 남부지방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5도로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른 것보다도 물 자주자주 드셔주시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선풍기 반입 금지로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올해도 정부 청사 내에서 손선풍기 반입을 제한했는데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경기 파주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손선풍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세종을 비롯한 모든 정부 청사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손풍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청사는 전기 절약을 위해서 여름철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후 6시면 꺼버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야근이 잦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화재 예방하려다 우리가 먼저 쪄죽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손선풍기를 제외하면 중국산 배터리를 쓴 다른 전자제품들은 모두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청사관리본부 측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실내가 많이 더우면 청사 내 선풍기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하는데 벼룩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더위에도 애써주시는 공무원분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무더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또 있죠. 바로 다음 달 올림픽 개막을 앞둔 프랑스 파리인데요.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역사상 가장 더웠던 도쿄올림픽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파리올림픽 폭염 위험을 경고한 보고서를 보면 파리에서 1924년 마지막으로 하계올림픽이 열린 이후 매년 이 시기 파리의 평균 기온이 약 3.1도 상승했는데 폭염의 빈도와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전 42.6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썼는데 지난 여름에만 약 5천 명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과 선수들도 한여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4년 전 도쿄올림픽에서는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관련 질환에 시달렸고요.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 실신하기까지 하고 당시 러시아 테니스 선수 다닐 메드베데프는 경기 중 심판에게 만약 내가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이른 아침에 열기로 하는 등 폭염에 대비해 야외 경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한다는 목표 때문에 선수촌에는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수단은 참다 못해 직접 에어컨을 들고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7월 파리의 기온은 심심치 않게 40도를 넘나들고 열대야도 길다고 하는데요. 일부 시민들도 이번 올림픽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배로 오르고 방문객에게 대학생 기숙사를 제공하라고 하는 바람에 멀쩡히 지내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파리를 찾지 말아달라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청 공무원들이 치킨집에서 갑질을 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공무원들 갑질 이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지난 7일이었습니다. 한 치킨집에서 남성이 바닥에 술을 쏟아버리는데요. 네. 일행이 다시 술을 따라주지만 다시 또 바닥에 붓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사장의 아내분이 휴지를 가져와 닦는데요. 문제는 이후에 생겼습니다. 가게를 나갔던 남성들이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치킨집 가게 사장은 이 남성들이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고, 술을 쏟은 자신이 구청 직원이라면서 내가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 알고 보니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었는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중구청은 구청장 명의로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문을 올렸고요.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도 그제 치킨집을 찾아 뒤늦게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서 가게를 내놨다고 합니다. 중구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누리꾼들의 비판으로 가득 찼는데요. 여기가 맥주 쏟고 가게 망하게 해준다는 직원이 다니는 곳인가요? 소상공인 망하게 하는 담당 구청 공무원, 구청 직원 맥주똥 칠 같은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한 차례 다운됐다 복구될 정도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의 가정에 좀 여유가 깃들길 바라면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2대 국회 출범을 맞아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전국 유권자 3,000명 대상으로 국회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일법안 키워드 중에서 미래의제 중요도를 물은 결과를 발표해서 여기에서 이제 노동하고 관계돼 있는 그 미래의제로는 근로시간, 육아휴직 보장, 최저임금 순으로 이제 응답했는데요. 네. 해당 키워드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도를 확대하자. 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국가적으로 지금 그 저출산이 굉장히 그 문제잖아요. 이 그쵸.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거는 직장인들의 모성 보호 제도에 연관되는 거니까 오늘은 그 육아휴직에 대비해서 거의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부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거는 좀 자녀가 어려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요, 육아휴직 조건하고 동일해요. 네. 육아휴직 다들 아시겠지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녀 근로자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네. 특히나 이제 많이들 물으시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신청할 때는 이 신청 요건 맞췄는데 이 중간에 그 자녀들 나이가 넘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 역시도 기간 모두 나머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사업주가 허용을 해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가능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받았다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서 부여를 받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확보되어야지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단위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맞으세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에 보수를 받은 날들만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네. 한 달은 거의 뭐 30일이라고 보면 되게 한 달 30일 생각해서 3, 6, 18, 180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여기는 그렇게 카운팅을 하잖요. 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기본 근로에 대한 뭐 20일에서 22일 그 사이, 그다음에 일주 만근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는 주휴일까지 해서 평균 26일에서 27일 정도를 보수 지급 기초 일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일째 근무한다고 해서 6개월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 아니고요. 한 7개월 반 정도 해야지 이거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잘 따져 보셔야겠네요. 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육아 문제로 또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육아휴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각각 별개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별도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또 1년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다 합치면 한 자녀당 총 2년의 단축 기간이 부여가 되는 거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또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2번이나 3번으로 이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이제 최소 한 단위의 사용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돼야 되니까 1년이니까 4번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무제한으로 자를 수는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홍보가 덜 됐는지 비교를 해드리면 2023년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12만 6천 명 정도 됐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분들이 2만 3천 명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비 8.4%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조사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걸 왜냐하면 뭐 사업주가 제대로 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덜 됐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라는 노동부 발표를 보면 역시나 이 제도 활용은 전체 7.4% 불가하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이거 부여 안 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 안 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 규정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벌 강도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온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럼 고용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거부했을 경우에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 한 은행의 콜센터 용역 업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상담사에게 고용 승계를 할 수 없다 이런 통보를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이제 그 근로자한테 부여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민법상 뭐 도급 계약, 용역 계약을 맺은 거여서 그다음에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은 원칙이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는 아까 말씀드린 단축 개시일 전까지 6개월 미만 근속하였거나 그다음에 이 사업주가 구인 신청이라는 걸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 노력에도 그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부과할 수 없고요. 또 그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서 사용이 곤란하거나 뭐 단축을 사용하면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 경우가 이 근로자들의 우리 직장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뭐 잘 알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무마시키려고 하면 그냥 우리 회사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고 싶은데 직장 동료에게 일이 몰릴까 봐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다고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었는지도 몰라요. 동료 근로자들한테 눈치 보이고 피해 갈까 봐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다음 달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이제 신설돼서 지급될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받냐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그 보상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시행되지만 이게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한 8월 중순쯤 돼야지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뭐가 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비교를 좀 해주세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요. 기존 근로시간에서 최소 5시간부터 최대 2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되는 게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이 법에서는 시간 비례로 이제 임금이 지급되는 거여서 그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그 100%, 그 이유는 80%만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 보전 강화를 위해서 전 구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통상임금이라면 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이제 지급받던 금액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만으로 월급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 식대 이렇게 구분해 놓는 두 항목으로 구분해 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통상임금 하면 기본급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거니까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통상임금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줄이고 또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더 확대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 주신 내용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잘 이행돼 가고 있진 않지만요. 그래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들이 제시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정부안으로 남녀 고용 평등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내용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잖아요. 네. 근데 이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자. 그 내용인 겁니다. 네. 근데 기업 참여를 이끌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건 그런데 있습니다. 사실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주에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처음 허용해준 사업주가에게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월 40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매달 주는 건 아니고요. 50%를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다가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 근속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를 일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임신기 뭐 대체 인력 지원금은 좀 아실 거예요. 임신 근로자 출산 휴가 가기 전에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채용한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 2개월에 대해서 120만 원, 나머지 기간은 80만 원 지원하는데요. 이 제도가 똑같습니다. 그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을 한 사업주가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 시작일 전 2개월 전에 고용한 인력부터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봐주거든요. 네. 그 기간에는 월 최대 120만 원, 이후에는 월 8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대체 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건 또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정정하겠는데요. 이 지원금이니까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아요. 대신에 대체 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 조정하는 경우는 가능한데요. 이 고용 조정이라는 건 인위적 감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공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같은 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 퇴사 사유인 자진 퇴사나 근로자 기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계약 만료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경우에 연차 휴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줄어든 시간에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운영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연차 휴가가 산정돼야 된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제도를 쓰시면 연차 휴가는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근로시간은 줄였는데 사실 업무량이 그대로라면 사실 이 제도를 쓰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역시나 우리 근로양을 가지고 그 급여를 책정하는 그 제도는 아니고요. 항상 이 시간 베이스로 급여를 책정하는 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업무량이 그대로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을 거고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이건 아까 뭐 노동부에서 업무 분담해준 그 동료 근로자들 지원금도 신설됐듯이 이 조직 차원에서 좀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한철, 안예은의 여름 좋아.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6004님.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네, 뭐 같은 기업 내에서 그 계약직이셨다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고 하면요. 그 신변 변동이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같은 기업에서 계속 뭐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시니까 쓰시면 되는데요. 다만 파견직이셨다가 그냥 여기에서 새롭게 그 고용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는 거면 그거는 6개월이 좀 지나시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6612님. 18년 6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 1년 사용하시고 나서라도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셔야겠죠. 네. 8459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퇴직금 정산 시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그렇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퇴사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정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 전 퇴사 전에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법정 퇴직금 제도인데요. 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 하면 이 적게 받았던 날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임금 총액에. 네. 그러니까 퇴직금의 금액이 낮아질 수 있죠. 그걸 이제 불이익이라고 있다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끝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퇴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1242님. 동료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팀에서 둘이나 동시에 신청하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곤란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저출산 극복에 이제 동참 의지가 없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신청하시려면 근로자의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아까 원칙과 예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걸 막상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동료 근로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사안이고 또 신청하신 분과 신청하실 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시간을 잘 맞추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잘 맞추면 좀 업무 부담 없이 그냥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을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때 지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27분경입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이고 행하면 진동리입니다. 여기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거죠. 지진이 발생한 실제 그 깊이는 8km 지점에서 발생을 했고요. 아마 문자 받은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그럼요. 겁니다. 오전이기 때문에 2초 만에 지진이 발생하고 2초 만에 부안 관측소에서 바로 최초 관측을 하고요. 지진 속보가 이제 발생이 된 게 최초 관측한 후 9초 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10초도 안 돼서 바로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 방송으로 발표가 됐고 네. 사실 첫 문자로는 규모가 4.7로 추정된다라고 도착을 했고요. 그 후속 문자에 4.8로 정정이 되게 된 건데 이건 실수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진을 분석할 때 잘 분석해서 완벽하게 해서 한 10분 뒤에 보내준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신속하게 먼저 신속 정보를 발송을 하고요. 그 후에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추가로 발송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진도가요. 이번 지진이 전북에서는 진도 5까지 기록을 하고 전남 4, 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세종, 인천, 충남, 충북 이런 곳에서 다 진도 3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진도와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지진이 지난 경주 포항 지진 우리가 워낙에 많이 각인돼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일어난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이번 지진이요. 그리고 깊이가 8km였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진도가 크게 느껴지고 피해가 꽤 컸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진 얘기할 때요, 뭐 규모가 어떻고 진원이 어떻고 뭐 진도가 어떻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좀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말로 따지자면 다 뭐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일종의 전문 용어라고 봐야 되는데 규모라고 하는 거는 지진 발생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에너지가 방출되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규모가 크다면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 건데 규모가 크지만 우리가 직접 이 자리에서 흔들림을 느끼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로부터 뭐 5,000km가 떨어져 있는 저 먼 나라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동이 크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 규모는 작더라도 바로 내 발밑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진동이 클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총량을 의미하는 규모랑 별개로 진동하는 정도, 얼마나 진동하는지 이걸 의미하는 진동 세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진도 5가 기록됐다, 진도 3이 기록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전북에서 진도 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5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건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등급을 나타낸 건데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진동이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고요. 그릇과 창문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 물체가 서 있는 물체가 넘어가는 정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이 실제로 기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제 보고된 피해 사례를 보니까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네. 석회가 이제 부스러기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었었고요. 또 규모와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는 지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곳이요. 표면이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에서 보통은 여기 있는 암석이 깨지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곳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원,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진원지가 있고 그 위에 수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땅을 진앙이라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진원이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지표의 그 지진의 진동이 도달하는 동안 3차원으로 방사형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진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진원 깊이가 8km인데 8km가 깊은 거냐 얕은 거냐라고 얘기할 때 아주 깊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아주 얕은 것도 아닌 그런 건데 근데 비교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네. 지난 21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 서남서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때는 진원 깊이가 17km였어요. 이거에 비해서 이번 지진의 경우에는 8km니까 훨씬 얕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진동이 컸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 굉장히 컸죠. 그런데 진원 깊이가 15k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km였으니까 이것 때문에 더 진도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는 방출된 총 에너지라는 거고 실제로 흔들리는 정도는 이제 진도에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결국엔 우리 땅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힘을 받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안쪽은 그냥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제 무거운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일 깊숙한 곳에는 철과 니켈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 외핵이라고 해서 액체 상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깊은 곳은 뜨겁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멘틀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바깥쪽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딱딱한 암석 부분을 우리가 지각판이라고 불러요. 지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딱딱한 암석층이 지각판인데 이 판이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힘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이 암석층이라고 하니까 모래나 액체 같은 경우 힘을 받으면 그냥 휘어지기도 하고 그냥 쓱 흘러갈 수 있죠. 유체잖아요. 그런데 암석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아요. 힘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멘틀은 조금씩 대류를 합니다. 암석인데도 불구하고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대류를 하고 있는데 위에선 버티고 싶어 해요. 딱딱하니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크래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주자마자 톡 하고 부러지지 않잖아요. 버팁니다. 근데 버티고 있다가 힘을 더 주게 되면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탁 하고 부러지게 되잖아요. 네.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각판이 지금 힘은 받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지각판, 특히 지층이 깨져버리게 되면 힘을 너무 받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깨지게 되면 그 지층이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딱 절단이 돼요. 이걸 단층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요. 단층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거대한 지층에 단층이 있네. 저거 어떻게 생긴 거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무슨 해석을 했냐면 지진이라는 게 있잖아. 땅이 흔들리는 그 거대하게 흔들리는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저런 단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럴듯하죠. 지층이 끊어질 정도의 힘이라면 지진이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정반대입니다. 네. 지진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층이 생기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진 때문에 단층이 생긴 것이 아니고 단층이 만들어지는 그 띠용 하면서 이렇게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옆으로 이제 부러지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들고 우리가 힘을 줘서 이걸 부러뜨리려고 막 합니다. 혹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려고 해요. 바로 부러지지 않죠. 그쵸. 그러다가 버티다가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딱 부러지는 것처럼 지각판들도 딱딱하기 때문에 버티다가 부러지는 건데 이때 딱 하고 부러지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러지는 순간에 스무스하게 부러지지 않아요. 딱 하는 그 진동 때문에 손이 얼얼해요. 딱 부러지는 순간에. 그렇죠? 이런 진동들 이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지각판 경계에 있는 곳들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서부 이런 데서 주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언젠가 깨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힘이 가해지면 무조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가해지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의 거대한 말 그대로 플레이트 판인데요. 그 판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보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들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 모서리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있게 되고 힘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필리핀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쌓이고 그러다 분출하게 되는 건데요. 태평양을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을 딱 생각해 보면요. 태평양을 좀 둘러싸고 있어요. 정확히 동그랗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굽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 지진대를 우리가 태평양 둘러싸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고 네. 여기서 전 세계 지진의 80%가 발생합니다. 그 정도 굉장히 액티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변 판과 다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진의 양상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진대가 있는데 여기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네. 여기를 보면 태평양을 이루고 있는 그 태평양 판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고요. 북미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럼 너는 가, 나 이쪽으로 갈게 하고 안녕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서로 마찰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암석들이 마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들이 이렇게 옆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대의 이 산 안드레아스의 단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땅이 말 그대로 어긋난 게 보여요. 서로 다른 방향에 힘이 받아서 그런 거고요. 일본의 경우가 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워낙 옆나라이기도 하고 지진이 잦으니까요. 4개의 판이 만나는 복잡한 지역인데 큰 줄기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태평양판이 바닷속에 있는 이 태평양판이 무거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북미판,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자기가 내려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파고들 때요. 생각해보면 그냥 슥 하고 부드럽게 내려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끄럽게 들어가지가 않고 바위들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부분이 락이 걸린다고 하죠. 이거 뭐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제 락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ABS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딱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내려가지 않고 이 부분 마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힘을 갖고 내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이 위에 있는 판이 대륙판이 딸려 들어가요. 그냥 해양판만 쓱 지나가면 좋겠는데 같이 마찰 때문에 딸려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압축이 되다가 힘을 받는 부분이 부러져 버리겠죠. 버티질 못하니까. 네.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딸려 들어가던 그 대륙판이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다시 네. 위로 확 올라오게 돼요. 이게 이 진동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유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진 가능성이 높은 판 경계로부터 우리나라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딱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일본인 거고 우리는 네. 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기 때문에 규모가 사실 일본처럼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힘은 분명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적적으로 봐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났던 흔적들은 계속 보입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겁니다. 네. 지난 1만 년 이내에 단층이 만들어진 지역을 우리가 활성단층이라고 불러요. 이 단층이 정말 오래된 것이 아니라 1만 년 안쪽 지질학적 나이로 1만 년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곳이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최근에 힘을 받았던 곳에 힘을 받아서 부러졌던 부분이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딱 한 번 힘을 받고 그다음부터 힘이 없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건 뭔가 이상한 거죠. 최근까지 힘을 받아서 부러졌던 부분이니까 지금도 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라고 우리가 개연성 있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거는 힘을 받아왔다는 거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활성단층이 당연히 많이 있고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일본이랑 비교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빈도도 네. 많이 적다. 이거 맞는 게 일본에서 만난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지진을 몇 번 했냐, 겪어봤냐라고 뜬금없는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항 지진, 경주 지진 그때 일단 느꼈다. 너무 그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소했다 얘기하니까 그게 놀라요. 왜 놀라냐면 평생에 기억했던 지진이 두세 번밖에 안 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에도 여러 번씩 그런 진동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안전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전과 안정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질학적으로 안정한 편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그리고 국민 정서와 이 모두 훈련들을 봤을 때 안전하냐라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지진이 잦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워낙 지진이 잦으면 대비를 하고요. 교육을 받고요. 훈련을 하고요.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이렇게 지진의 빈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굉장히 잘 꾸며놨습니다. 네. 또 내진 설계를 당연히 제일 먼저 시작하겠죠. 지진이 잦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탓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지진이 일어나질 않는데 무슨 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우리의 지진 방지 시스템이 발전한 게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네. 또 갑자기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활성 단층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도 그 후의 일인 걸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재난 문자 경보 9초 만에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지진 예보는 사실 어렵지만 지진 발생 직후에 재난 물사가 발동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개개인들이 사회적으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익숙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지진을 예보할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거는 좀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예언 같은 거로 제가 100% 거의 100% 적중할 수 있는 예언을 해볼게요. 자, 지진은 오늘 일어납니다. 하면 대부분 적중해요. 이유가 무슨 말이냐? 네.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게요. 네. 지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규모 1, 2 사이, 규모 1, 2에다가 사람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냥 기계, 이 지진계로만 계측이 되는 수준의 진도 1에서 2 정도 되는 지진 발생 수가요.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34번이 있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보면요. 최근 24시간 동안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27번, 하루에 27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도 지진이 엄청나게 계속 일어나요. 지구는 계속 살아있고 계속 움직입니다. 문제는 어떤 규모로 언제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네. 자잘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보해봐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말고 네.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지진은 언제 일어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 일어날 확률이 뭐 50%다, 70%다 이런 예측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안에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네요. 10년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픽난 가고 뭐 집을 비우고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임박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2-3달 만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건 굉장히 잘 맞춘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진이 2-3달 안에 일어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 예보가 얼마나 유익할 거냐. 다른 지역에 집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래서 2-3달 정도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순 없죠. 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7번씩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매일 일어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한테 우리 방지에 있어 별 도움이 안 되죠. 하나만한 말인 거죠. 그래서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진의 전조 증상, 전조라고 하는 것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진 전진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본진이 오고 그다음에 여진이 네. 남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진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본진이었던 거고 이게 여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여진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본진이 나중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끝난 다음에 분석인 거고 뭐 지진 운이 있다던데요. 라돈이 발생한다는데요. 동물들이 갑자기 이동한다는데요. 이것도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라돈 같은 경우에 그 깊숙한 곳에 묻어져 있다가 갈라지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뭔가 균열이 생기면서 갈라지면 라돈이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진운이 1000번 정도 중에 한 번 정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할게요. 그럼 지진운이 저기 딱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난하자, 도망가자, 대비하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히 정확하게 예보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보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진 예보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지진이 일어날 때 해일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판 경계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 때 지진이 잘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해양판을 따라서 대륙판이 딸려서 같이 들어가다가 탁 튕겨 올라온다고 네. 했잖아요. 이때 위에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을 위로 올리겠죠. 그 물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바닷물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다시 결국에 이제 파도처럼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닷물을 따라서 다양한 물체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지역 전체를 파괴하게 되는데 해일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된 지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걸 알게 된 지진이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을 텐데 2004년에 인도양에서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남아시아 대지진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일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해일의 높이가 평소에 비해서 50m까지 높아졌었어요. 최대. 그럼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바닷물이 차는 거예요.
그때 다시 빠져나가긴 합니다만 네. 이때 그 진앙지와 가까웠던 인도네시아에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알게 된 거는요. 푸켓에 해일에 다쳐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푸켓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를 입는 바람에 알려지게 된 거고 그때 개인 캠코더들이 보급이 된 때라서 영상들이 남아서 이 영상을 보고서야 야 정말 이런 해일이 무서운구나라고 알게 된 거거든요.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지진은 자주 일어나고 화산도 많은데 해일은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이거에 대한 방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해일 경보 이런 뭐 사이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더 피해가 컸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문자, 경보 발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진 대비 요령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 게 많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머리 보호입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전에 지진 안내 문자 왔을 때 그때 새벽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혹시 위에서 뭐 떨어질 게 있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네. 머리를 제일 먼저 보호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불을 꺼야 되고 문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이 휘어지게 되면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진동이 멈추게 되면 나가서 현관문부터 문을 열어놓고 불 나지 않게 조심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